안녕하십니까. 저희 특물 1반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유통관리 중에서 제2절에 나오는 유통산업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유통산업의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좀 몇 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약간 출제가 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몇 가지 필요한 내용만 보시겠습니다. 유통산업의 환경입니다. 자, 제2절입니다. 먼저 1번에 유통의 발전 과정 나오는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 과정 언급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이 이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이후죠.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제조업도 크게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유통업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1960년대 이후에 유통산업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그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유통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 자, 그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유통산업의 그런 빠른 발전에 기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이 이제 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법이 이제 86년에 거기에 가로 2번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나와 있는데 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을 지정해 가지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와 가지고 특히 이제 유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한 다음에 이걸 대체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도한 과당 경쟁을 막고 또 중소업체도 보호하는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 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기타 이제 관련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소비자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 공부하실 겁니다. 다음에 그 2번 보시게 되면 네모 2번에 유통환경의 변화와 특징 나와 있고 1번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크게 제목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해 가지고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 80년대 말 90년대 이후 들어와 가지고 시장 개방이 가속화됐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의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제한이 다 풀어졌죠. 가지고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특히 96년에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가지고 점포 수라든가 점포당 매장 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완전히 철폐가 된 겁니다. 가지고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까르푸도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월마트가 들어왔었는데 다 손 털고 나갔죠. 한국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 국내 업체에 인수된 다음에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은 가속화됐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또 카테고리 킬러 같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데까지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자의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소비자 욕구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의 교외 입지가 가속화되고 있죠.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데가 없고 하니까 교외 입지,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교외 입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업태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업종 중심이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나오면서 업태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는 거. 자, 그 점도 최근에 환경 변화의 하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거기 니은에 나와 있죠. 정보화, 대형화,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업태 또는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역시 유통산업도 그만큼 경쟁 과정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술 환경 변화, 특히 IT죠. IT 또는 ICT입니다. 그래서 IT의 변화에 따른 무점포 소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무점포 소매업의 매출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뛰어넘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변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해가지고 5가지 제시했는데 그냥 크게 제목 중심으로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매업의 최근 추세가 나오는데, 소매업의 최근 추세는 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첫 번째는 강력한 소매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워 리테일러라고 그래요. 파워 리테일러 해가지고 강력한 소매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 자, 강력한 소매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카테고리 킬러하고 또 대형마트하고 또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문 소매점과 같은 파워 리테일러가 등장하고 있고, 또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뭐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하나 특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한번 나왔던 건데 한 번 나왔습니다.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 해가지고 하이터치형 소매업태하고 하이테크형 소매업태 양극단으로 소매업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터치형과 하이테크형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차이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케팅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번 나왔을 뿐이지 또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이터치형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터치형은 특징이 제한된 제품 계열이에요. 제한된 제품 계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특징으로 하고 고도로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소매업태입니다. 전문점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특정 제품만 취급하는 전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터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소비자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소비자의 욕구가 다 다르지만 그 다 다른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최대한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터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게 전문점 얘기하는 겁니다. 토이저러스 같은 완구, 이 세상 모든 장난감 완구는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새 ABC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터치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개 그 하이터치형 소매업태가 추구하는 전략은 고수익률, 저회전율 소매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수익률, 저회전율. 요새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토이저러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싸게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기본적인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하이터치형이라고 할 때는 고수익률, 저회전율 소매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성 의류 전문점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류 전문점도 포함되는데, 자, 의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 수익률은 높은데 회전율은 낮은 거죠.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패션샵 이런 경우에도 다 하이터치형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형인데 테크놀로지예요. 왜냐면 매장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매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IT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운영될 수 없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하이테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점포, 그리고 진열 및 보관 기술, 셀프 서비스의 노하우, 이걸 바탕으로 한 소매업태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형은 대부분 다 고회전율, 저마진율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그만큼 인력이 절감될 것이고, 인력이 절감되니까 자,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마진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회전율, 저마진율을 실현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테크형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이 그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만 카테고리 킬러 있죠. 이게 처음에 이제 포인트였는데, 카테고리 킬러는 할인 전문점이니까 하이터치형이죠. 그러니까 전문점이니까 하이터치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초대형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점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이테크형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 점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하이테크형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거 하나 자, 확실하게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변화가 있는데, 소비자도 과거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엔 그랬죠. 근데 이제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비자의 욕구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멋대로 물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욕구를 갖다 반영한 이런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프로듀서 더하기 컨슈머 해가지고 프로슈머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라는 거죠. 자, 원래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엘빈 토플러입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의 소비자는 프로슈머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에 자급자족 경제 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소비하던 옛날에 원시사회에서는 당연히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였기 때문에 프로슈머였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됐고, 그러다가 최근 정보화 사회에 들면서 역시 또 프로슈머라는 용어가 새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슈머라고 하는 뜻은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에. 왜 그래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의 개발과 유통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죠. 능동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소비자가 됨으로써 결국 프로슈머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큐레이슈머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큐레이터 해가지고 전시기획자 얘기하는 거죠. 전시기획자이면서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시의 큐레이터처럼 기존 제품을 꾸미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일종의 편집형 소비자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편집형 소비자. 그래서 클레이슈머라고 하는 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트랜슈머가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하고 컨슈머예요. 이동하는 소비자라는 얘기죠. 이동하는 소비자. 그다음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래 이제 모바일이고 컨슈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결합해가지고 용어를 만들게 됐었는데 보통 이제 트랜슈머라는 표현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 뒤에 나와 있지만 개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트랜슈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온라인 마케터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온라인 마케터라고 해서 뭐 프로 블로거, 파워 블로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품을 사용해 본 다음에 그 사용 후기를 갖다 올리고 그 사용 후기가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러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프로슈머하고 트랜슈머 두 가지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 관련 최근에 전문적인 추세를 갖다 반영한 보고서에서 큐레이슈머, 온라인 마케터 이런 용어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유통산업 관련 정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유통산업시책의 기본 방향하고 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과거에 한번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통산업시책의 기본 방향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문제처럼 흔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 방향 한번 확인하시고 또 유통산업발전의 기본 계획의 내용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거기에 유통산업발전 기본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 시험에 당연히 유통관리사 합격하신 다음에 또 물류도 같이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물류관리사 시험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물류라고 하는 새로운 생소한 과목이 있어서 약간 좀 처음에 도전할 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쉽게 극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류 관련 법규가 있고 물류 관련 법규 안에 유통산업발전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나중에 또 물류관리사 함께 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국제통상학과 이런 학생들 보게 되면은 유통관리사도 하고 물류관리사하고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이런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물론 이제 4년 동안 여러 가지 전공 관련 과목들 꾸준히 하다 보면 졸업할 때 되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함께 볼 때 하나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뭐예요? 다른 과목에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씩만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제3절에 유통경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통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언급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 해가지고 맨 위에 크게 전체를 갖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유통산업은 매매 기능, 소유권의 이전, 매매와 함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상적 유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적 유통 관련해가지고 보관, 운송 기능,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유통 조성 기능 해가지고 보험, 금융, 정보통신 기능,
자, 이런 것들이 다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크게 보시고.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뭐 자세히 보실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기능이죠. 매매 기능입니다. 그니 자, 소유권 이전 기능, 이걸 뭐라고 했죠? 상적 유통이라고 했죠. 자, 소유권의 이전. 이것이 바로 자, 상적 유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상적 유통에서 핵심되는 게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것이 상적 유통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매매라고 하는 기능, 매매 기능 해가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 거래처를 결정한 다음에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래처를 결정한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하고 동시에 대금의 지불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통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동시에 수반되는 게 뭐예요? 물적 유통이죠. 그러니까 물적 유통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운송과 보관이 있죠. 그리고 물론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하역도 있고 포장도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는 운송과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을 통해서 장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관을 통해서 시간적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바꿔놓고 틀린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뻔한 건데. 그래서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엔 유통 조성 기능이 있습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조성인데 내용은 볼 거 없습니다. 자, 유통 조성 기능에 포함되는 것이 금융, 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유통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뭐 상적 유통 담당자와 물적 유통 담당자가 나오는데 상적 유통 담당자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소매업자와 도매업자가 있죠. 또 그다음에 물적 유통 담당자의 경우에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운송과 보관이니까 운송업체하고 보관업체가 가장 핵심되는 자, 이런 담당자입니다. 자, 그거 하나 좀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엔 그 시장 경제와 이윤 관련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제 어차피 유통 경제니까 유통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장 경제와 이윤해가지고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전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는데 흔히 그 산업의 경쟁적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보통 시장이라고도 하고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 여러 기업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업체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산업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여러 기업들이 몰려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산업이랑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때 완전 경쟁이 있고 완전 경쟁은 뭐예요? 경쟁이니까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인 시장 얘기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이니까 모노폴리, 공급자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가 있는데 자, 공급자가 소수일 때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리고폴리라고 그래요. 공급자가 소수.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서너 개 기업 정도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때 과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독점적 경쟁이 있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은 경쟁 시장이니까 공급자가 아주 많아요. 많지만 뭐냐? 이거와는 달리 제품을 차별화합니다.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자, 음식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똑같은 냉면집이라고 해도 뭐요? 집집마다 냉면 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냉면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세수대에 하나 가득 주면서도 3,000원이고 어떤 집은 뭐예요? 뭐 직접 뭐 좀 조리도 육수에도 조리했고 다 해갖고 뭐 10,000원 얼마씩 받는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뭐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 그 원리를 좀 볼 겁니다.
일단 거기 산업의 경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산업의 경쟁 구조라고 그래요. 자, 두 개는 경쟁 시장이지만 둘은 독점이나 과점이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시장 또는 산업이 경쟁적인가 독점적인가 이걸 갖다 분석 판단할 때 자, 첫 번째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품을 차별화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품 차별화의 정도. 이걸 가지고 시장을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자,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나와 있죠. 일단은 가격 수용자로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시장 전체에서 결정돼가지고 주어지는 가격이 있어요. 그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수용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가격 수용자라고 해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용자다 하는 거. 그리고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가격 수용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따라서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가격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 자,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질적이라고 했는데 물론 품질은 물론이고 판매 방법, 아프터 서비스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진입의 자유라고 그래요. 엔트리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진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입이 자유롭다는 거죠. 물론 나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퇴출도 자유로워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거.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완전한 시장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네 가지 조건입니다. 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가격 수용자가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동질의 상품을 거래한다는 거. 세 번째로 완전한 시장 정보가 있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거. 네 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럼 네 가지를 조건으로 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문제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내용인데 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자 이윤 극대화 조건. 대개 이런 것들은 요새는 뭐 되게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1학년 때 경제학을 공부하죠.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전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원래 이윤이라고 할 때 총이윤입니다. 총이윤이 있고, 자,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총판매액을 얘기해요. 총판매액 또는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판매액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총이윤이다. 가지고 기업이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총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 총이윤을 갖다 극대화한다고 할 때 총이윤이 극대일 때는 만약에 한 개를 더 생산해서 팔았다. 한 개를 더. 원래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한계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래요. 마지널하게. 그 마지널하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한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총이윤이 극대일 때는 총이윤의 증가분이 없어요. 그 총이윤의 증가분을 한계이윤이라고 합니다. 한계이윤. 그래서 원래 총 개념하고 한계 개념 사이의 관계가 총이 극대일 때 한계는 얼마냐? 0이 됩니다. 극대점에서는 증가분이 없어요.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한계 이윤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토털과 마지널 간의 관계인데 토털이 극대일 때 마지널은 0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 마지널이 0이 되면 또 토탈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총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 이윤을 0으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계 이윤이 뭐냐? 한계 이윤은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이에요. 이게 한계 수입입니다. 또 한 개를 더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총 이윤인 것처럼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뺀 것이 한계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들면 총 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이윤을 0으로 만든다. 그러면 한계 수입 빼기 한계 비용을 같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수입입니다. 자, 한계 수입은 약자로 한계는 영어로 다 마지널이에요. 한계라는 개념 영어로 마지널. 마지널인데 수입은 영어로 레비뉴라고 합니다. 레비뉴. 자,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걸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번역하죠.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경작에서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뭐예요? 매출액, 판매액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은 MR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 해가지고 이걸 마지널 코스트 해가지고 MC라고 씁니다.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곳에서 여기서 자,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자, 가격은 앞으로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생산량은 Q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곳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이윤은 0이지만 한계 이윤이 0이면서 총 이윤은 극대가 되는 겁니다. 총 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시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것, 즉 MR 이퀄 MC라고 하는 이 조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돼요, 이거는.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 MR 이퀄 MC예요. 그래서 MR 이퀄 MC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 이 모든 시장이라고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물론이고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노동 시장이건 자본 시장이건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이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추가되는 수입이 추가되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될 것이고 반대로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 이퀄 MC라고 하는 게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이걸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그랬죠. 가격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건 줄이건 가격은 일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일정하다. 그리고 가격이 일정하다면 판매할 때마다 똑같은 가격만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판매할 때마다 뭐요? 가격만큼 총 수입이 증가하겠죠. 총 수입의 증가분이 한계 수입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다면 뭐 P 이퀄 MR이란 말이에요. 항상 일정한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항상 같으면서 또한 일정하다는 거죠. 이므로 그렇다면 MR 대신에 뭐요? P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격을. MR 대신에 P를 집어넣어가지고 조건을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므로 따라서 자, P 물론 P하고 MR은 같습니다. MR은 같은데 이거하고 MC에서 P 이퀄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가격은 정할 수 없죠. 왜냐면 가격은 주어지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도 결정했고 생산량도 결정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예요? 생산량만 결정합니다. 양을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총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 이퀄 MC라고 하는 조건, 이것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게 이제 3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계 수입은 한 개를 더 판매했을 때 총 수입의 증가분이에요. 또 한계 비용은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MR이 MC보다 클 때는 생산량을 늘리고 MR보다 MC가 크면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MR 이퀄 MC, 즉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생산량을 변화시킬 아무런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P 이퀄 MC가 성립되고 따라서 P 이퀄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비용보다 훨씬 높다면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다고 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산량을 정할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거기 장기에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 그 장기에는 이윤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면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차이를 갖다가 이제 또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건데 초과 이윤이 사라지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그건 이제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손익분기점과 생산 폐쇄점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뭘까요? 손실과 이윤이 갈라지는 점이죠. 손익분기점. 원래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왜냐면 손익분기 생산량, 손익분기 판매량, 손익분기 매출액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손익분기 손실도 제로, 이윤도 제로입니다. 여기서 어디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총 수익과 총 비용 얘기했는데 총은 토탈입니다. 토탈이고 그래서 자, 토탈 레비뉴하고 토탈 코스트가 같아요. 여기서 이걸 뺀 게 총 이윤인데 같다면 총 이윤도 제로죠. 이윤도 제로고 손실도 제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이윤도 제로고 손실도 제로인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손익분기점 해가지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P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이렇게 봐주세요. 손실과 이윤이 갈라지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양쪽을 생산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 PQ도 TR도 생산량으로 나누고 TC도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한 개당 수입이에요. 한 개당 수입이 뭐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가격입니다. 또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요. 그럼 한 개당 비용 되는 거죠. 한 개당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평균 비용이라고 합니다. AC 또는 평균 총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ATC라고 써요. AC 또는 ATC. 자, 이거는 한 개당 비용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TR 이퀄 TC라고 하는 조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P 이퀄 AC, 즉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을 때 또는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이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 상태를 갖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자, 원래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을 때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다.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 P 이퀄 ATC 또는 P 이퀄 AC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되는 생산량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AC는 평균 비용 또는 이제 평균 총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다 이런 경우 있죠. 가격이 한 개당 비용보다 낮아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손실을 갖다 보는 거죠.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손실을 갖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손실을 갖다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생산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또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자, 기업들이 손실 본다고 당장 생산 때려칩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손실 보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에다가 기아차도 손실이 꽤 있다고 그러고. 그럼 이런 손실을 갖다 보는 회사들이 지금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산을 계속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손실을 보더라도 뭐예요?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평균 비용이라고 했는데 평균 비용 안에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평균 비용 안에. 여기에는 자, 평균 고정 비용하고
평균 고정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하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중단해도 건질 수 없는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은. 근데 고정 비용이 뭐냐면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또 빌려온 토지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이에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다 이자 나가잖아요. 그럼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다.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이건 생산을 중단해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에 이 고정비용이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어차피 생산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가는 비용이니까 생산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에 고정비용이 이거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정비용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무시하자 이거예요 지금. 원래 이런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비용 해가지고 이미 돈은 나갔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돈은 나갔지만 회수할 수 없다. 이런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만 매몰비용은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는 가변비용만 따지자 이거예요. 가변비용만 따져가지고 적어도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는 낮지만 여기다 쓰겠습니다. PAC지만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TR이 TC보다 작지만 이런 얘기죠.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지만. 그러니까 손실을 갖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의 AVC는 Average Variable Cost. 가변 비용은 회계에서는 변동비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비. 생산을 안 하면 안 들어가는데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증가되는 비용이 있죠. 이걸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가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다.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은 양쪽에다가 Q를 갖다 곱하게 되면 이건 TR이 되는 것이고 뭐예요? TVC가 되는 거예요. Total Variable Cost.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는 뭐냐면 원료비,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료비나 인건비나 아니면 전력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수입이 원료비나 인건비, 전력비는 건질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생산을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정비는 생산을 안 해도 나가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원료비만 건질 수 있다면 생산을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손실을 갖다 보고 있지만 그러나 가격이 평균 가변비용보다 크다면 이라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생산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TR하고 TVC가 같아졌다. 또 따라서 P equal AVC가 같아졌다 하면 있죠. 여기서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생산을 중단한다. 그래서 총 수익과 총 가변 비용이 같을 때 또는 가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을 때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산 중단점 또는 조업 중단점이라고 해요. 셧다운 포인트라고 합니다. 셧다운을 내린다는 거죠. 셧다운 포인트. 해가지고 이걸 조업 중단점 또는 생산 폐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간혹 몇 번씩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 폐쇄점입니다. 끝에 나와 있지만, P equal AVC. 그걸 다르게 쓰면은, TR equal TVC입니다. P equal AVC를 다르게 쓰면 TR equal TVC. 요 양옆에다가 Q를 곱한 거예요. 생산량 Q를 곱하면 총 수입, 총 가변 비용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equal AVC 또는 TR equal TVC가 되게 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 생산량을 생산 폐쇄점 또는 조업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하는 문제 봐주시고, 다음엔 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통과 물류를 갖다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개념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 어떤 효과냐 이런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잘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규모의 경제는 일단 용어대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규모는 생산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 규모. 우리가 자본 투자를 늘려가지고 규모를 확대합니다. 생산 설비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동차 생산 라인을 2개, 3개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버스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어요. 이게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규모가 확대가 되려면 자본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장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킬 때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합니다. 한 개당 장기적으로 한 개당 비용이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산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려나갈 때 한 개당 생산비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그러다가 생산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규모의 불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왜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분업이 확대가 됩니다. 자, 생산 규모가 확대가 되면 뭐예요? 동시에 분업도 확대가 돼요. 그리고 분업이 확대가 되면 전문화 또는 특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분업이 주는 이익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분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인간이 생각해낸 100가지 발명 중에 하나가 분업일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업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그 분업의 이익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처음 제시하고 이제 분석한 학자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핀 만드는 공장을 방문한 걸 갖다가 예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분업의 이익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걸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이제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파운드화, 물론 앞면에는 여왕 초상이 나오잖아요. 뒷면에 애덤 스미스 초상이 나옵니다. 애덤 스미스 초상이 나오고 그 오른쪽 옆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애덤 스미스가 방문했던 핀 공장이에요. 핀 공장의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 해가지고 분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대단한 거고, 물론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국 20파운드 지폐 뒷면에 나올 정도로 분업이 대단한 위력을 갖다 지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게 가장 큰 이익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은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학에서 말하는 0.6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설 용량을 K배 늘릴 때 비용은 K배가 아니라 K의 0.6승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2라면, 그러니까 시설 규모를 2배를 늘렸을 때 비용은 52%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요인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땐 주로 그 사례가 나옵니다. 자, 생산 규모를 확대했더니 단위당 비용이 절감되더라. 이거예요. 가지고 이제 근데 자, 규모의 경제는 교환의 이익 또는 국제무역의 이익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에 국제무역을 하려면 외국에 수출까지 하려면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되면 규모를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규모가 확대가 되면 그만큼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에다만 파는 경우보다 국제무역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생산비가 절감돼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업 간의 M&A. 자, 기업 간 M&A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 M&A.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사례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마트가 월마트를 갖다 합병했습니다. 이마트가 월마트를 합병했다. 인수합병했죠. 월마트는 철수하고 나가고. 이게 무슨 효과를 기대한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마트도 대형마트고 월마트 대형마트죠. 똑같은 업태입니다. 똑같은 업태인데 그만큼 이마트에 이걸 합병함으로써, 인수합병함으로써 이마트의 규모가 커진 거 아니에요. 이마트의 규모는 커졌지만 본사 관리 인력은 변화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점포당 단위 운영 비용이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마트가 월마트를 합병했다면 이거 바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범위의 경제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동시에 두 재화를 함께 만드는 거,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버스만 만드는 1기업의 버스 한 개당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트럭만을 만드는 2기업의 트럭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1기업이 2기업을 합병하든지 아니면 2기업이 1기업을 합병해가지고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한 기업이. 그럼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만들게 되면 버스 한 대 더하기 트럭 한 대 평균 비용이 2,500만 원이 아니라 2,2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의 경제는 유사한 생산물이에요. 뭔가 관계가 있는 유사한 제품을 한 기업이 함께 만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버스와 트럭, 냉장고와 에어컨처럼 성격이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도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가 나왔던 건데 이건 이제 얘가 참 생소하게 얘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나왔던 것이 자, 타임 워너라고 아세요? 타임 워너 모르시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유통의 시험에 나왔던 건데 AOL이 타임 워너를 합병했다. 이게 뭘 기대한 것이냐? 이것도 좀 출제가 그렇죠. 예를 들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내 사례를 예를 들어야죠. 이게 뭐냐? AOL은 뭐냐?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온라인 해가지고 미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예요. 포털 회사. 네이버 같은 회사. 그 다음에 타임 워너는 타임 잡지 아시죠? 주간지, 시사 주간지. 워너 브라더스, 옛날에 영화사입니다. 근데 둘이 합병해서 만든 미디어 회사예요. 그 미디어 회사인데 네이버가 이것까지 합병한 거예요. 이게 전체가 이제 다 CNN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미국 최대의 미디어 그룹 해가지고 CNN 그룹에서 이걸 다 합병한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일보가 근데 조선일보가 SBS를 합병했다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선일보도 미디어, SBS도 미디어죠. 넓게는. 그러니까 둘이 합병하면 기자 수가 줄겠죠. 비용이 절감되겠죠. 이건 무슨 효과냐?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범위의 경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롯데백화점이 홈플러스 인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범위의 경제죠.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홈플러스가 만약에 롯데마트를 인수했다 하면 그건 규모의 경제지만 만약에 롯데백화점이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범위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업태니까. 자,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하고 범위의 경제하고 두 가지 뜻하고 예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물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험의 경제라는 것도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험의 경제. 뭔가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뭐뭐의 경제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뒤에 뭐뭐의 경제 그러면 뭐예요?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뭐뭐의 경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경험의 경제는 뭐냐면 누적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누적 생산량이에요. 그동안 누적된 생산량. 그럼 누적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숙련도가 높아지겠죠. 숙련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자, 숙련도가 향상되면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당연히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경험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의 경제라고도 하고 이럴 때 학습 곡선 효과라고도 하고 학습 곡선 효과라고도 하고 또 이걸 경험 곡선 효과라고도 합니다. 학습 곡선 효과 또는 경험 곡선 효과라고 그래요. 또는 경험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그 범위의 경제하고 경험의 경제 뜻, 규모의 경제 뜻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봤던 이윤 극대화 조건, 손익분기점, 주어 폐쇄점 있죠. 생산 폐쇄점. 이런 내용들도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유통경로미 구조가 나오는데 아주 출제 밀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